자, 안녕하세요. 문학과 사고 표현 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어린 왕자에 대해서 제가 책을 보면서 간단히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왕자가 단순히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라는 것, 이것은 사실상 이제 어른들을 위한 어린이들이 볼만한 어떤 환상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겨울왕국처럼 막 새롭고 환상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실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은 이 책이 담고 있는 주제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어린 왕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함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사라진 어떤 인간, 이 지구, 또 당대의 소설이 쓰여졌을 당대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그 2차 대전 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피폐해져 있는 인간의 정신 세계, 그것과 대비되는 어린 왕자의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즉 어린 왕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아이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라 이제 어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아직 과제를 다 하시지 않은 분이 있을 테니까 어린 왕자 이야기는 잠시 접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어린 왕자에 대한 마무리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진정한 개강,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다른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할 소설은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소설입니다.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여러분들 뭐 약간 시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공지영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좀 여전히 이 사회에 대해서 자신 나름의 견해를 밝히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죠. 또 이제 옛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 아직 이제 20살 정도시니까 옛날 영화죠 벌써. 옛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 이나영과 누구지 잘생긴 그 배우 하나 있죠. 그들이 나온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 그 영화도 공지영의 소설의 원작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유가 주인공이었던 도가니. 그것 역시 공지영 소설에서 시작된 그런 영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성들의 어떤 인권과 관련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소설도 있었고 그것 역시 영화화되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도전의 이야기니까 뭐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꽤 오래된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그 이전 뭐 그런 영화일 수도 있고 그나마 도가니가 이제 뭐 10년 안짝에 개봉된 뭐 그런 영화긴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형제도와 관련된 이야기이고 또 도가니는 그 장애인 학교의 어떤 그 교직원들에 의한 어떤 성폭행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소설들은 당대의 어떤 좀 이슈가 되었던 좀 민감했던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어린 왕자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소설 안에 구체적인 사회적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볼 이 책은 즉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이 공지영의 소설은 지금 현재도 아니고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예의는 앞서 봤던 뭐 도가니라든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처럼 뭐 사형과 관련된 또는 그 성적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그 성적 착취와 관련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좀 이제 그 당대의 시대상을 좀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지영 작가의 특징은 보편적인 뭐 사랑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시대에 좀 이슈가 되는, 좀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런 담론들을 주로 소설로서 많이 다루고 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인간에 대한 예의는 이 공정 작가의 대표작입니다. 1992년도 즈음에, 1992년이면 뭐 여러분들도 태어나기 전이긴 한데 소설은 그래도 좀 수명이 길죠. 그 유행가 같은 노래 같은 거, 대중가요라든지 영화 같은 경우는 뭐 한 1, 2년만 지나도 꽤 오래전 것 같지만 소설은 그래도 좀 시간의 붕화작용에 빨리 좀 더 버티는 뭐 그런 게 있는데, 1992년도에 단편 소설이 발표되었고, 그리고 1994년도에 단편 소설집 인간에 대한 예의, 소설집 인간에 대한 예의예요. 소설집이라는 것은 하나의 소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편 소설들을 묶어서 출판한 것을 이제 뭐 단편 소설집, 그러죠. 집, 예, 뭐 묶어놨다, 모아놨다, 그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단편 소설집 제목을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쓴 것은 뭐다? 그렇죠. 이 소설을 자신의 대표작으로 여기고 있으며, 세간, 즉 학문적인 또는 문학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이 소설이 1990년대 공지영의 대표 소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소설이 뭐 또 여러분들과 동시대의 소설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만한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이 소설이 우리 시대를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해도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소설이, 문학 작품이 오랜 시간 동안 영향력을 준다. 즉 오랜 시간 동안 읽힌다는 것은 이 소설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무언가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다.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인간에 대한 얘기는 92년도에 단편으로 발표가 되었고, 1994년도에 단편 소설집 인간에 대한 예의 외에도 여러 다른 단편들을 묶어서 낸 소설집 제목 인간에 대한 예의에도 수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2016년인가요? 그때도 다시 이제 새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소설은 오랫동안 읽히고 있고, 작가 스스로도 대중적으로 성공한 많은 소설들이 있으나 이 소설을 굉장히 자신의 대표작으로 여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이 책을 다 읽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책을 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잠깐 수업 듣는 걸 멈추시고 가상대학에 제가 파일로 올려드렸어요. 파일로 올려드린 이 프린트를 먼저 한번 쫙 읽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뭐 읽지 않고 듣는다고 해도 뭐 않는다고 해서 뭐 수업을 아예 못 듣는다라고 제가 강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 뭐 이 대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먼저 이 글을 읽으시고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소설의 아까 말했듯이 소설은 90년대 초반, 92년도에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소설 속의 배경은 그럼 언제냐? 소설 속의 배경은 90년대 초반이에요.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중고등학교 때 뭐 살짝 맛을 봤긴 했으나 뭐 그게 관심이 있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관심이 없다면 사실 잘 근대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시간에는 이 소설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과 관련해서 당대의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설 속의 시간은 1990년대 초반, 초중반이고 그리고 또 이제 과거의 시간, 이 소설 속에서 주인공 그리고 강선배 등등이 이제 학생 운동을 했던 그런 시기는 80년대 이게 중반, 초중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 또 나오는 권오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읽으셨죠? 권오규 이제 주인공인 그 나가 잡지사 기자인데 이민자와 권오규 사이에서 좀 갈등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의 기사를 잡지에 실을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하게 되는데 이 권옥이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20대에 감옥에 들어가서 20년 넘게 감옥 사이를 하고 지금은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권오규가 그 자신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책에도 나와 있듯이 70년대 어떤 그 당대 정권에 대한 저항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오규가 사회 변혁 운동을 했던 시기는 70년대. 그러니까 권오규가 사회 운동을 했던 시기는 70년대고 그때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90년도에 나온 거고요. 나는 80년대에 학생 운동을 하다가 이제 지금 잡지사 기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근현대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1950년에 한국 전쟁, 흔히 말하는 6.25 전쟁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남과 북은 완전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전쟁이 나기 이전에는 물론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뭐 왕래도 좀 그럭저럭 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또 협상이 가능한 그런 상태였다면 전쟁 이후로는 지금도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 어떤 적대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이제 독재 정치를 시작하게 되죠. 이게 전쟁이 나면서부터 뭐 북한 당연할 거고 남한 역시 이제 뭐 겉으로는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절차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꽤 길었고 5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60년도 4월 19일 흔히 말하는 4.19 혁명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불만 그런 것들이 뭐 세대를 가리지 않고 그 최근에 촛불 시위처럼 세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났어요. 단 촛불 시위와의 차이점이라면 촛불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된 데 비해서 이 4.19 혁명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뭐 거의 다 민간인이었지만 피를 봤어야 됐죠. 그 동네 언니 오빠들이 시위를 하러 갔다가 뭐 총에 맞아 죽고 오는 그런 무서운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60년대 4.19 혁명이 일어나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듯 했으나 또 이제 그 박정희 군부의 5.16 쿠데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쿠데타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어떤 뭐 군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그 정부의 어떤 그 새로 이승만이 물러난 후에 그 새로 구성된 정부의 혼란상 그것을 바로잡기
막기 위해서 자신들 일어섰고 언제든지 물러나겠다라고 했지만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60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제 최근에 뭐 영화 아시죠? 남산의 부장들 그 영화에서처럼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에게 사살을 당하기까지 약 20년 가까운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대통령으로 진행이 되죠. 1960년대는 그래도 이제 비교적 민주적 어찌 보면 약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으나 물론 뭐 과정에서 약간 뭐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최소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1970년도에 유신이 일본에 있는 그 아시다시피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이라고 있죠. 저기 그 근대적인 성격을 받아들이고 서구를 받아들이고 하는 어떤 그 일본이 개항할 쯤에 19세기 그때 유신을 본받아서 이제 유신 정권을 세우게 되는데 이 정권이라는 게 사실 어떤 그 정당성이 전혀 없는 정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헌법이 이제 바뀌는 건데 유신 헌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국민의 기본권은 거의 제한이 되고 대통령을 뽑는 것도 직접 선거가 아니라 이제 뭐 간선제로 뽑게 되고 국회의원을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분들 국회의원 어떻게 뽑는지 아시잖아요. 그 선거인데 국회의원을 3분의 1인가요? 대통령이 지명을 했어요. 국회의원이 아니죠. 대통령이 지명한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뭡니까? 거의 뭐 대통령의 어떤 그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 그러니까 국무총리라든지 장관 등은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만 국회의원들은 입법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부는 이제 그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게 행정부고. 그런데 이제 3분의 1인가요? 그렇게를 이제 뭐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또 이제 개인의 권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회의 자유가 불허되었고 잘못하다가는 뭐 대통령 욕만 해도 잡혀가서 뭐 사형까지는 아니겠지만 고문을 받는다던가 뭐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예. 그 사건들을 뭐 지금 일일이 얘기하기 어렵고 하여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옥이라는 사람도 그 당시 70년대에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운동을 했다가 그것만으로 20년 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뭐 대통령에 대해서 욕했다고 그거 잡아갑니까? 아니 대놓고 하면 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는 데다가 서 욕을 했다. 이번 정권 문제 많다. 바꿔야 된다. 그랬다가 잡아간 그런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20년을 산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선동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서 그런 시기가 10년 가까이 지속되었는데 결국 이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는 군부 독재는 그 자신의 어떤 수하였던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인가요?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마감이 되고요. 잠깐 서울의 봄이라 해서 이제 한국에도 민주주의가 찾아오는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찾아온다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정권이 또다시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것이 12.12 쿠데타, 12.12 사태 그러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전두환 정권이 또 헌법을 바꾸고 이제 제5공화국 헌법이죠. 유신헌법 다음에 헌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대통령에 오르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오르는데 이것도 직접 선거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선제, 간접 선거, 선거 인단들을 선정해서 체육관에서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은 뭐 체육관 대통령 뭐 그런 말도 있었죠. 그래서 7년짜리 단임제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 당시도 역시 이제 어떤 뭡니까 대통령이 되었던 과정에 대한 어떤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있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박정희 정권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대로 된 민주화가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저항을 시작하게 되죠.